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11시부터 종목 상담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013-3366-0110 문자 02-3153-2610으로 전화 주시면 종목 상담 코너에서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 증시와이드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흐름을 분석하고 필승 투자 전략 세우고요.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박재민 팀장과 함께 주체별 수급 상황 그리고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제시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신한금융투자 압구정지점의 최호선 과장과 함께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한 7개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네. 자, 계속해서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해 국내 증시의 흐름을 분석해보는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섭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G20 정상회담 첫날 회의에서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유럽 재정안정기금 자금을 활용해서 유통시장에서 역내 회원국들의 국채를 직접 매입하자 이런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자, 그동안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한 가능성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EFSF하고 ESM을 보시면 ESM의 가용자원이 한 5천억 유로 정도 되고요. EFSF 가용자원이 2,500억 유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7,500억 유로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원래 그 유로존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독일에서 계속해서 이 ECB 유럽 중앙은행의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 자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EFSF하고 ESM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어떤 자기들의 희생은 없다라고 판단하는 수 있죠. 그것은 이제 마리오 몬티 총리가 생각을 한 거고, 그거를 이제 제기를 했는데, 처음 제안할 때는 그 독일 메르켈 총리가 G20에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견 논하는 과정에서는 반대 의사는 피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EFSF하고 ESM 가지고 국채 매입만 하는 거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냥 내비두고 이것은 나중에 문제로 쓰고 이 시비에서 국채를 무제한적으로 사주는 그런 게 더 좋은데, 독일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래도 EFSF하고 ESM에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국채 그리고 회원국들의 국채를 사주게 된다면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되더라도 일단은 시장이 추가적인 악재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은 주가가 상승 쪽의 기로로 접어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만 이루어지더라도 상당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페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7%를 돌파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총 30억 4천만 유로 수준이군요. 스페인 단기 국채 발행이 또 입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1년 만기짜리인데요. 그 금리가 5%입니다. 5%. 그럼 지난번에 그 ECB에서 1차, 2차 LTRO를 발행 중일 때 금리가 3년 만기 1%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라는 얘기죠. 그럼 사실 이거 어떤 투자가 입장, 그 돈을 받아서 산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땅 짓고 헤엄치기 수익률이죠. 근데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7%가 돌파가 되면, 과거 그 아일랜드도 그랬고 포르투갈도 그랬고 구제금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7% 넘고 거래일수로 22일 정도가 선에서 됐고, 포르투갈은 92일째 되는 시점에서 구제금을 신청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구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그 프로테지가 됐고, 이게 구제금을 신청한다는 건 거의 디폴트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국채금 입찰해서 30억 유로 입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재밌는 것은 입찰은 30억 유로인데 응찰이 80억 유로입니다. 그 이상하게 그렇게 많이 응찰을 했죠. 그 얘기는 스페인 문제가, 이 뉴스 하나만 가지고도, 내용으로 봐가지고도 스페인 문제가 대마불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 결국 독일이 적어도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대해 요구하는 바, 또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문제가 독일한테는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일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로 인해서 이건 투자 가치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보는 것은 30억 유로가 7%, 10년 만기 7%인 상황에서 입찰에 성공한 것도 중요한 거였지만, 거기에 응찰이 그거의 2.5배가 됐다라는 것이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결국 지금은 스페인 문제나 이탈리아 문제가 결국은 독일로 하여금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이달 말에 있는 28일에 있는 정상회담, 또 22일 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끌고 갈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저께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 7%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시장이 스페인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투자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욕발 호재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오늘 1900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어저께도 전략 후강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전략 후강일 겁니다. 오늘은 그러면 왜 갑자기 달고 들어왔다 밀릴까 생각하시는데 얼마 전에 갭상승 오늘 3일째입니다. 그러니까 1895를 메우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번째 갭은 바로 메워주는 경우가 많고 안 메우고 올라가면 2, 3일 안에 메워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메워주는 건 굉장히 감사하죠. 오히려 에너지 충족해서 이따 오후장에 강세장으로 갈 거라는 걸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에서 지금 FOMC가 있는데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한 3시나 4시쯤에 아마 발표가 있을 건데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견해는 뭐냐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하고 그거보다 좀 더 강력한 것은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번에 그 기대치를 어긋나게 되면은 시장은 투매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실망 매물이 엄청 많이 나올 거다라는 것이 좀 중론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FRB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되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비견되는 것, 그 이상 것을 FRB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 같은 경우 주가가 요 근래 연동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FOMC에서의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고 물량을 눌러서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이제 용수철처럼 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지금 국내장이 갭상승을 약간 메워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누르는 것이다. 그래서 1895 정도까지 누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결국 갭을 메우면서 다시 아랫꼬리가 생기면서 올라가는 일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미국과 국내장과의 그 차트의 키높이를 보면 미국의 그 일봉을 보면 61선을 완전히 관통을 해버렸습니다. 영국도 역시 60선에 갖다 붙여놓고 끝났고요. 우리나라는 61선까지 아예 또 40포인트가 더 가야 되는 거로 봤을 때는 결국에서는 키높이를 맞추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은 약간 약세, 오전에 약세 모습을 보이지만 오후에는 강세로 전환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저점인 지점이 현재 위치라고 판단되고 매수가 가능하신 분 입장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고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은요? 네, 일단 밤새 G20 정상회의 끝났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구체적 내용이 좀 언급이 됐는데요. 잠깐 언급을 하면 IMF에서 기금 확충이 좀 이뤄졌습니다. 브릭스가 결국 기금 확충에 합의하면서 유로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 4,560억 불의 확보를 성공하는 모습. 이 소식은 중국의 입지도가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연정 구성이 초일기에 들어갔고요. 유럽 증시가 주가가 전반적으로 1.5%대 내외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FOMC 이제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1%대 상승을 보였고요. 스페인 국채금리가 7%대 미만으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이제 증시가 좀 안정화가 돼가는 모습을 해외 증시에서 계속 보이고 있는데 금일 그런 가운데 시초가 코스피 1900선을 넘어서 시작을 했으나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 매수세가 좀 약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만기 이후에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나왔었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640억 차익 빚차익 합쳐서 640억 정도 나오고 있으며 개인도 78억 정도 순매도 기간은 간망하는 자세 결국 주체 수급이 여전히 없고요. FOMC 오늘 밤 회의를 간망하는 추세가 오늘도 상당히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가 거래는 계속 급감하는 가운데 선물로 외국인이 많이 찍어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주체별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 293억을 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만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만 사고요. 현대차도 좀 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종들은 거의 다 팔고 있다 보시는 게 맞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를 조금 사고 화학 업종 최근에 계속 저가 매수세로 분할 매수로 좀 나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 전기전자 업종 276억 많이 팔고 있고요. 반면 자동차랑 유통업, 건설업, 금융업을 골고루 좀 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은 한 1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그래서 전 업종이 사실 좀 기계나 전기전자, 전기가스, 건설 상승을 하고 있지만 또 반면 운수장비, 섬유유부, 의약품, 금융업종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이 아침에 사다가 지금 순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 있는데 금융업종을 제외하고선 전 업종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음식료, 담배, 정보기기 업종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독보적입니다. 네, 자 주체별 오늘의 속내를 표현을 하신다면요. 예, 최근에 제가 계속 현물 쪽 잘 보지 말고 선물 쪽을 좀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선물 쪽 잘 모르시면 그냥 귀를 잘 기울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이 매도를 하느냐 매수를 하느냐 장중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종가 기준으로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선물 오늘 외국인이 지금 계약수로 한 2,200개 금액으로 한 3천억 가까이 매도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1900선 위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하는 모습, 선물 매도를 시작하는 좀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6월물 선물에서 노루버를 9월물로 2만 개 정도 매도 포지션을 외국인이 노루버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그것을 한 매수를 안 해놓은 상황이고요. 최근에 선물 계속 장중에 매수 매도 번갈아 하다가 오늘은 좀 포지션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종가까지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 거래하기 겁난다고 일단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주식을 팔았는데 지수는 계속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지수는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말고는 별로 다른 건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사기에는 현금이 많이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옵션 시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7월달 부터 옵션 승수세라고 5배 증거금이 확대되는 게 시행되면서 사실 개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옵션에서 가져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들이 투자하기 힘든 시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간 우리는 일단 계속 간망이다. FOMC 기대감 상당히 많지만 미국계 투자은행들도 양적 완화 추가로 쓴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미국 증시가 조정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크게 할지 저도 좀 관망 상태로 보는 게 맞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소식들, 유럽계, 미국계 소식들 있고요. 중요한 게 오늘 FOMC 버냉키 발언이 있죠. 새벽에 발표할 거고요. 21일 내일 새벽에 MSCI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 편입 국내 증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의 비차익들 매수가 최근에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6월 선물 옵션 만기 전까지 프로그램 매수 차익 정보가 거의 빠져나가가지고 많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뭐 바구니에 물통에 물이 많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물을 다시 채워놓는 작업을 외국인이 최근에 한 거고요. 현물을 적극적으로 개별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시장을 샀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비차익 쪽에서 지금 전체 물량은 매도로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 현대차, 전차군단만 비차익적으로 250억 정도 사는 모습. 결국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이 283억을 사고 있는데 비차익 쪽에서 역시 주도주 중에서도 시가총액 1, 2, 3위만 사고 있는 모습은 그렇게 시장의 우호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MA 200일선, 이평선 200일선이죠. 지수 차트를 잠깐 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200일 이평선이 1901입니다. 오늘 그것을 돌파했다가 지금 다시 꺾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120일 이평선 결국 5월 달에 하락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는데 1944포인트 정도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분명히 FOMC 기대감이나 다음 주 유럽 정상회담 그런 쪽에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폭이 지금 4, 5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것도 만약에 기존의 삼성전자, 현대차로 만약에 끌어올린다면은 다른 종목들은 전혀 올라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수만 다시 반등폭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적 수급이 탄탄한 자동차주를 어쨌든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강보합인데 자동차주 뭐 2%대 이상 하락하는 날 매수하시고요. 올라오면 매도하시고 트레이딩 종목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이 버리지 않았고요. 실적도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2분기부터 꺾일 수 있다는 어떤 리포트가 나왔는데 자동차들은 지금 아직 실적이 꺾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율도 우호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최선호주로 트레이딩 종목을 일단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건존스라는 신평사에서 스페인이 과연 1,000억 유로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냐 봤는데 목요일날 이 해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00억 유로를 상회하는 2,000억 유로, 3,000억 유로, 뭐 이건존스에서 예상하는 4,000억 유로 뭐 이 정도로 나오면 시장의 충격은 상당히 불가피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수가 상승하는 마디에서는 적극 매수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수가 하락할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 그 분할 매수도 결국엔 실적 베이스가 탄탄한 자동차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전략. 현금 비중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현금을 항상 50% 이상씩 가져가시길 좀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인의 전문가에게 듣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입니다. 먼저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은 지수 반등 시 주식 비중은 좀 축소해야 된다. 박소영 대리는 낙폭과대된 우량주를 분할 매수하자. 신용훈 연구원은 이익을 실현할 준비 구간이다. 최희용 대리는 태양광 관련주에 주목하자. 그리고 김도영 대표는 시가 차이가 클 시에 대형주는 이익을 실현하자고 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화학, 철강, 정유업종의 비중 축소를 이야기했고요. 박소영 대리는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주의 분할 매수를, 신용훈 연구원은 자동차 업종을, 최희용 대리는 태양광 관련주의 비중 확대, 김도영 대표는 바이오, 제약, IT 부품주의 눌림목에서의 매수를 제안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가운데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볼까요? 예, 오늘 시장은 전일 5주 만에 최고치로 마감한 뉴욕 증시와 스페인이 단기 국채 발행 성공 등의 호재로 1900선을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통화정책 발표를 앞두고 추가적인 부양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어제 12자 투자 전략 때 말씀드렸던 스페인 조달금리 역시 대폭 인상되긴 했지만 단기 국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점에 시장이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호재 등으로 인해 지수는 1900포인트 회복을 시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의 입장에 서서 천천히 이익 실현을 준비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FOMC의 정책 기대감 등이 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최근의 상승세가 다시 주춤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오늘 12자 투자 전략에는 이익을 실현할 준비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관심 업종별 전략에서는 자동차 업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세한 설명을 주시죠. 예, 오늘은 지난주에 추천해드렸던 업종인 자동차 업종의 이익 실현을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도 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지난주에 추천해드렸던 현대차를 다시 언급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추천해드린 이후 6.3%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시해드렸던 목표가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분할적으로 이익을 실현하시기엔 큰 부담이 없어 보이는 수익 구간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현대차는 최근 3일 동안에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세로 시세를 끌어올렸습니다. 어제는 370억 원, 그제는 542억 원 등 최근 3일 동안 외국인 순매수가 1,000억 원이 넘는데요. 오늘도 외국계 창구에서 순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4일 연속 순매수가 나왔던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현재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오히려 반대 입장에 서서 수익 실현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현대차는 사상 최대 실적세에 이어서 중국 3공장 가동 이슈와 브라질 공장 그리고 미국과 터키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 등으로 성장 동력을 갖추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계속 또 오르는 게 아니라 쉬어가기도 하는 타이밍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리란 판단입니다.
네, 분할 매도 전략을 말씀하셨는데요. 가격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매수가는 지난주에 잡아드렸던 23만 8,500원으로 계속 진행해 드리고요. 목표가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26만 원, 그리고 손절가도 그대로 22만 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강서 지점에 계시는 신용훈 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입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가 우대와 R&D, 새 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발표된 가운데 해당 기업들의 수혜 여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꽁꽁 얼었던 IPO 시장이 뒤늦게 풀리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상장을 앞둔 사조 시푸드를 시작으로 7개 기업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태양광 지원 정책에 힘입어 태양광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태양광주, 앞으로 추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나홀로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주택시장도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좁아지는 삶의 공간은 장기적으로 저출산 등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는데요. 주거 형태 변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호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약가 인하 정책과 또 리베이트 상벌제 등 정부의 규제로 극심한 부진을 겪었던 제약업종이 새로운 모멘텀을 찾은 것 같습니다. 혁신형 기업, 어떤 업체들이 선정됐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이제 신약개발 연구개발 역량에 이제 43개 제약회사를 혁신형 제약회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혁신형 제약회사는 완제 및 원료 의약품 제약회사 468개 중 9.2%인 36개사, 그리고 외국계 제약회사 및 바이오 벤처 556개 회사 중에서 7.7%인 7개 회사를 이제 포함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제 선정된 회사들에 대한 혜택과 주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혁신형 제약회사 제공의 인센티브에는 세제 지원 약가 우대, 연구 개발비 우대, 그리고 부담금 면제, 임시 규제 완화, 그다음에 이제 공공 펀드 투자 우대, 정책 자금 융자, 그다음에 이제 인력 자원, 우수 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발 우대 포함 등에서 중장기 성장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혁신형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주 제약회사 실성과 직결되는 인센티브에는 세제 지원인데 법인세 50% 감면, 그다음에 R&D 연구 개발에 들어가는 이제 세제 지원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요약을 하게 되면은 약가 우대까지도 좀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들 기업은 3, 4분기 중에 이제 약가 우대, 그다음에 세제 혜택 등에서 지원 방안이 구체화 되면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3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영세한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선장 산업을 도약하기 위해 제네릭 개발, 리베이트, 영업 기반 기존 성장 전략 탈피하여 신약 개발, 해외 진출 기반 성장 전략으로 이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천명을 했는데요. 해당 기업들은 이제 국가 연구개발 사업부에 이제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연구 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약가 결정 시 우대 등, 그리고 또 공공 펀드에 이제 투자했을 때 우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국내 제약 업종들이 국내에만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로 성장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적인 우대를 좀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 경제가 현 수준에서 한 단계 도약한다면 IT, 자동차, 조선업종과 같이 제약업종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번 정부 정책으로 제약업종 및 역량 있는 제약사들의 성장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IPO 시장이 뒤늦게 풀리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7개 기업이 기업 공개를 신청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오늘 29일 상장을 앞둔 사조 시푸드를 시작해서 이제 7개 기업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요.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제 사조 시푸드를 포함해서 7월 중에 호주 기업인 패스트 퓨처 프렌드, FFB, 그다음에 PNT, 디지털 옵틱, 네이블 커뮤니케이션즈, MC 넥스와 우양 HC
SE가 이제 차례로 승시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전통적으로 IPO 시장의 성수기는 2분기입니다. 12월 결산 범위는 지난해 실적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3월 중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뒤에 이제 상장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 4월 유로존 위기가 이제 다시 불거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자 2분기 상장 기업은 4개, 그러니까 사주시푸드 포함해서 4개 회사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18개 기업이 2분기에 상장했던 거에 비교하면 4분의 1가에 불과하죠. 그러나 이제 최근 시장 반등과 함께 7월 공모기업 랠리에 이제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흥행에 대한 대박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증시 불안과 채권 가격 상승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이 증시 주변을 좀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들의 금융자산은 2,360조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흐름으로 인하여 공모주 풍기 현상이 나타났던 1분기에도 휴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모기업의 청약 경쟁률은 500대를 넘었습니다. 흥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합 함택의 경우도 청약 증거금이 3조 원에 이제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청약이 이제 대박이 나고 수익률 보증 수표는 아니라는 거는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 경험으로서 이제 알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오랜만에 나온 공모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투자는 좀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최근 거래소의 이제 보수적인 공모가 산정에도 올해 굉장한 공모주들의 이제 수익률이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7월에 이어 3분기에도 공모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이제 급변하는 글로벌 시황과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좀 충분히 상담을 한 이후에 신중한 투자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태양광주가 조심스럽게 턴어라운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본 정부의 투자 확대 소식으로 OCI를 비롯한 태양광주가 일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큰 호재는 일본 정부의 태양광 지원 정책 발표입니다. 이거에 이어서 이제 최근 비유럽권 지역에 호재가 잇따르면서 태양광 업체들 주가도 이틀 연속 올랐는데요. 일본 정부는 오늘 7월부터 20년간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1kW당 42엔에 사들이는 기준 가격 지원 제도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금년 여름 원전 가동률을 0으로 도전했다가 최소 전력량 공급을 위해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일본에서 독일, 이탈리아보다 큰 태양광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보조금 수준은 독일, 이탈리아에 비해서 2배 정도 높고요. 태양광 개발 업체들이 최소 1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태양광 정책 수혜주로 일본 태양광 업체인 교세르와 샤프, 그다음에 중국의 모듈 업체인 선택, 잉리, 그리고 중국 모듈 업체의 원재료를 납품하는 OCI도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태양광 업황은 여전히 밝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공급 과잉의 유럽 경기 부진에 따른 신규 설치량 감소, 그다음에 이제 유럽 국가들의 FIT 삭감 등이 겹치면서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는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국내 태양광 대표 주식인 현재 OCI 주가는 지난해 이제 4월 65만 원 대비 3분의 1 토막입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의 원재료인 폴리시콘 가격이 초과 공급 상태이며 1톤당 23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많은 관련 기업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운용자금이 작고 시설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은 주가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볼 수 있듯이 태양광 업종도 이제 경쟁 업체들의 가격 경쟁이 끝나면 자연스레 업종 조정이 이제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인류가 미래에 사용한 미래 에너지를 그린 에너지 이제 포커스를 두는 한 원가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며 업계 수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회사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최근 나홀로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0가구 중에서 3가구가 혼자만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주거 형태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좀 전해주시죠. 네, 해외 드라마를 해외 수출된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고 해외 시청자들이 우리나라 이제 대가족 제도를 좀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TV 드라마에서 가족의 모습도 증조 할머니와 할머니가 같이 사는 대가족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가정도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하면서 트렌드 드라마에 나오는 나홀로 가구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집 관련 산업 및 주택 시장도 이에 대해서 발빠르게 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서 중대형 위주의 기존 아파트 면적이 1인 수요자 니즈에 부응해서 부쩍 작아지고 공간 활용량 실속이 좀 더해지고 있는데요. 반면 이제 좁아지는 삶의 공간은 장기적으로 주거질 악화, 저출산 가속화 등 적잖은 이제 사회적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은 4집당 한 집꼴로 1인 가구가 팽창하고 있고요. 1995년 12.7% 불과했던
이게 이제 15년 새 2배 가까이 좀 급증했습니다. 미래 지표는 좀 더 충격적인데요. 통계청 장래 가구 추계로 보면 2010년, 2035년에는 나홀로 가구 비중이 34.3%까지 이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중심으로 빠르게 세포 분열하는 시장 변화에 따라 건설업계도 중대형 아파트 유지 공급 구조를 작고 실용적인 공간 좀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업체 부동산 114가 이제 200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분양 아파트의 이제 연도별 평균 공급 면적 분석한 결과 2008년 130제곱미터였던 면적이 올해 108제곱미터로 16% 감소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시장이 위축된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은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라는 게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주택 다운사이징 현상이 미국, 일본 사례에서 볼 때 35세에서 55세 인구 감소가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하락 흐름 중에 하나일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한국도 201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고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택 관련 부채 부담으로 주택가격 장기 하락 추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의견이 많은데 2011년 이제 35세에서 55세 인구 비중이 35.3%로 정점을 찍었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한 주택 수요 감소와 다운사이즈 부동산 수요 증가라는 흐름을 감안한 좀 좋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지혜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지점의 최호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오늘 중국 증시 보합권 혼재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2300선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300선 위에서의 움직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07% 상승한 2302.30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관망심리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시장에서 상승을 하기 위한 정책적인 부분들의 해결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지금 일단 6월 달에 중국의 신규 대출 규모 1조 위안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교통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신규 대출 규모를 1조 위안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내놨습니다. 지난 5월 7,932억 위안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금융업종들의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대출 확대를 통해서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대출금리 또한 인하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기업들의 자금 융통 또한 조금은 숨통을 트였던 것이 가장 큰 이러한 대출의 증가로 이어졌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함께 중국의 부동산 향후 3, 4개월 내 저점을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 들어 주택 가격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매출액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듯 시장에서의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3, 4개월 이후 저점을 찍은 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둔화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중국의 경기 부양 규모가 2009년 대비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중국의 CIC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안정적인 단기적 성장과 장기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올해 안에 2번의 금리 인하 그리고 2번에서 3번 정도의 지급 준비율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긴축 기조가 서서히 완화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민들의 소비 위축 우려 심리는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기 전에 중국의 경제 정책이 완화될 확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2300선 내외에서의 혼주 장세 움직임 전망된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의 중국 증시를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EMBI 스프레드는 마지막 시간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시간이 조금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EMBI 스프레드를 활용을 하게 되면서 시장을 어떻게 방향성을 가늠을 하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시장의 방향성과 그리고 환율까지 좀 연결시키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좀 하고 오늘 내용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화면을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은 제가 1국면, 2국면, 3국면, 4국면 나눠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어떤 내용이냐면, 스프레드가 확대, 즉 위쪽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시장이 아래쪽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국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시장이 EMBI 스프레드가 횡보를 보이게 된다면 시장도 마찬가지로 횡보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EMBI 스프레드가 축소, 즉 아래쪽으로 3국면을 보게 되면은 EMBI 스프레드가 아래쪽으로 하락, 그러니까 축소가 되게 되면은 시장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EMBI 스프레드는 시장의 어떤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좋은 지표라는 부분을 강조를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프레드가 확대가, 즉 위쪽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1번과 4번처럼 상승하게 된다면은 시장이 아래쪽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그 숫자 3이라는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EMBI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게 된다면은 이제 이게 시장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할 내용 또 연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 환율과 좀 연결시켜서 본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그 화면을 좀 같이 보시게 된다면은 신흥국의 어떤 투자 상품 같은 경우 주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원자재 같은 어떤 실물 자산에도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캐리 트레이드라는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일반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현재 달러와 그리고 엔이 거의 뭐 제로금리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라든지 엔을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대출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시장에서 조달을 하는데 이게 대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와 엔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그 제로금리니까 지금 현재 이 자금을 가져와가지고 원화에만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 우리 시중금리가 3.25%지 않습니까? 그래서 3.25%의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호주가 기준금리는 그 0.5%, 0.75% 인하를 해가지고 지금은 3.75%지만은 그 이전에는 4.25%였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보유 수익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캐리 트레이드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신흥국에 투자할 땐 주식뿐만 아니라 그 나라 자금, 즉 채권 돈입니다.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활용이 된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화와 호주 금리 같은 경우에 달러와 엔과 틀리게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원화라든지 그리고 세계 증시 그 아시아 쪽이라든지 그리고 저기 남미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흥국입니다. 그렇다면은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안전성이 떨어진다. 즉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요격을 예를 들게요.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과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어떤 대출금리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용등급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이자를 갚을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자를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연결시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신용등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연체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금리가 낮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연결시켜 본다면은 마찬가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쨌든 신흥국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자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환차익이라든지 보유채권에 대한 가격 차익이 발생이 되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일단은 민법에서 보면은 채권법 말 그대로 금전 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물건 같은 경우는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이라든지 그리고 실물자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채권, 제가 조금 전에 그 앞쪽에서 캐리 트레이드 말씀드릴 때 채권은 즉 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나라의 돈. 그러니까 채권은 돈이고,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소위 말하는 시장 가서 이런 말씀 잘 하는데 현금 박치기 이런 거 잘 쓰잖아요. 그래서 돈이란 말 자체가 현금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현금이란 얘기가 즉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려 본다면 좀 유식한 말로 좀 쓰자면은 통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은 돈이고 돈은 현금이고 현금은 통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통화라는 건 우리나라 치면 원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치면은 달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데, 자, 통화, 화폐, 돈이란 부분, 그리고 통화, 화폐, 돈, 여기 더하면 현금이 될 수가 있겠죠. 현금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위험자산 선호 현상 같은 경우에 신흥국 투자자산 선호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신흥국 채권, 그러니까 즉 그 신흥국 채권과 그리고 주식을 매입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신흥국 통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약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때 달러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주식을 사진 않겠죠. 즉, 이 말씀 왜 드냐면 달러를
원화로 우리나라 돈 원화로 바꿔서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식 달러와 원화를 바꿀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환율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주식이 우리나라의 외국인들 주식이 많이 사게 된다면은 그만큼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원화는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환율이 절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라 칠게요. 1달러에 1,000원에 치면은 우리나라 1달러가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 1,000원이던 원화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다면은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1,000원이 900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좀 보게 된다면은 채권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 화폐,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즉 통화에 대한 가치가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환율이 절상이 되고 환율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드려본다면은 채권의 수요가 그 나라의 채권 수요가 감소를 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환율 약세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게 환율과 EMBI 스프레드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자, EMBI 스프레드, EMBI 스프레드가 상승한다는 것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감소를 한다는 얘기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은 신흥국에 대한 어떤 주식이라든지 그리고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채권의 수요가 아래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채권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환율이 절하가 되면서 환율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흥국 투자, 즉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환율이 상승, 즉 1,000원에서 900원으로 다운이 되지만은 신흥국 투자에 대한 어떤 위험 자산 선호가 아니라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발생되게 된다면은 환율은 약세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환율이 1,000원을 쳤을 때 시장에서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환율은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1,000원에서 1,100원으로 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렇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그렇다면은 이 돈이 빠져나갈 때 주식에서 현금화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원화가 되죠. 그러면 이 원화를 미국에 가져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죠?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원화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은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위험 신호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즉 안전자산 수요 현상, 즉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은 다운이 된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프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위쪽은 EMBI 스프레드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환율입니다. 환율인데 자, 어떻게 할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칸막에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만 보세요. 맨 첫 부분 보시면은 화살표가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그 아래쪽이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에 제가 환율 차트를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죠. 왜 이런 연관성이 생기냐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채권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을 때 이 채권이 시장에 많이 늘어나죠. 그렇다면 이 채권을 달러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는 원화에 대한 수요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환율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EMBI 스프레드, 즉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떨어지죠. 즉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안전자산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 말은 말 그대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보시면 환율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쪽으로 보게 된다면 세 번째 화살표를 보게 된다면은 시장이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볼게요.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보게 된다면은 EMBI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EMBI 스프레드가 축소, 즉 하락하게 되니까 환율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죠. EMBI 스프레드가 축소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현상이 다시 한번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돈이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원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환율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3월 달에 다시 한번 EMBI 스프레드, 제일 마지막 요 화면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위쪽으로 다시 한번 EMBI 스프레드가 올라가겠죠. 상승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다시 한번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환율이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EMBI 스프레드가 환율을 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시간 끝나면서 보여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EMBI 스프레드, 환율 그리고 주식시장을 같이 봤어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이게 세 단계로 나눠놨는데 맨 위쪽이
주식시장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환율이고 그 아래쪽이 EMBI 스프레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EMBI 스프레드가 동반적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주식시장이 급락을 한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 즉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 무슨 말 됐죠? EMBI 스프레드가 확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EMBI 스프레드가 확대가 된다는 것은 신흥국 채권에 대한 위험 신호가 커지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은 신흥국 통화 가치는 절하가 되면서 환율은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번이 언제냐면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시장에 대한 위험 신호가 상당히 커지면서 주식시장에서 급락을 하죠. 그러면서 환율이 올라가죠. 그리고 EMBI 스프레드가 동반적으로 올라가죠. 자, 그리고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때 볼게요. 이번 국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이때 당시에 20에서 1차, 2차 1트로 1조 유로를 돈을 풀게 되면서 시장이 급반등을 했습니다. 즉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다시 한번 발생이 되게 되면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죠. 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달러라든지 유로가 원화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원화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것은 원화가 평가 절상이 된다. 즉 원화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환율이 1,000원에서 900원으로 다운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를 들어 봤을 때 두 번째 하면 환율이 안정을 찾죠. 원화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즉 신흥국 채권, 신흥국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이 발생이 되고 위험 자산에 대한 위험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EMBI 스프레드는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게 여기 그 마지막 화면을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찾은 부분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그리스 그리고 유로존 탈퇴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다운이 돼 버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즉 평가더라.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원화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 화면 보게 되면은 EMBI 스프레드가 동반적으로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 부분 인정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EMBI 스프레드, 환율 그리고 주식시장을 같이 볼 때 이 EMBI 스프레드가 이 활용도가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EMBI 스프레드 환율, 제가 10분 동안 지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이해가 과연 될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내용인데, 그 부분을 기억을 못 하더라도 일단 이 부분만, 요 마지막으로 보이는 이 화면만 제발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환율, 그리고 EMBI 스프레드와 연관성, 요것만 확실하게 머릿속에 새기면서 좀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셨던 내용 다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요 보여드리는 화면, EMBI 스프레드가 상승하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는구나, 주식시장이 하락하는구나. EMBI 스프레드가 하락하게 된다면은, 즉 축소가 된다면은 환율이 절상이 되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구나.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게 된다면은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고 환율이 상승한다. 요 연관성만 오늘 이해만 딱 하시면 돼요. 그래서 VOD를 다시 보면 어떻게 하시든 요 부분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주식시장을 대응하시는데 물론 참고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고 물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EMBI 스프레드 제가 한 3주 때 이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로 이걸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이제부터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부터 또 다음 주는 무슨 내용을 할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내용은 없지만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짧지만 여기까지였고요. 다시 한번 스튜디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석 앵커님.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이 환율이라는 게 좀 헷갈리죠. 사실 뭐 내가 돈을 살 때 이제 돈을 주고 사는데 이제 돈을 얼마를 지불해 돈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통화 가치하고 환율하고 반대로 막 움직이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참 헷갈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좀 어려우시다면은 뭐 다시 보기 등을 활용을 해서 한번 천천히 곱씹어 보면서 여러 번 보시다 보면은 분명히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문자와 전화 013-3366-0110 그리고 전화 023153-1610번으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고요. 저희 블로그도 꼭 한번 들러주십시오. 저는 1,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